안녕하십니까 교원대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9주차 마지막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탈인간 중심주의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를 넘어서 마지막 생태 중심주의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간고사 치기 전에 이제 환경윤리 이게 참 공부할 때 그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 한 학자씩 찾아서 볼 때마다 그 제가 학부 때 공부할 때는 데자르댕 환경윤리가 번역이 안 됐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찾아서 볼 때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윤리학자들 사상을 적용해 가면서 공부하는 게 마치 컴퓨터 게임 하는 것처럼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공부하는 게 재밌다고 하는 건 사실 강의하기에도 재밌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실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훨씬 재밌을 수가 있는데, 사실 환경윤리 과목이 따로 개설돼서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저희가 좀 빠르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론적인 부분만 하게 돼서 조금 아쉬운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도 이렇게 PPT만 활용해서 진행하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들으면서도 많이 지루하더라고요. 지금 3교시 정도 왔으면 이제 수강하고 계신 학생 여러분들도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끝내야 될 부분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5분 기준으로 강의를 제작하려고 해도 계속 좀 내용이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마지막 생태 중심주의는 최대한 시간에 맞추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중심주의도 마찬가지로 두 명의 사상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환경윤리, 그 속에서 생태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레오폴드, 그리고 이제 생태 철학, 거기서도 심층 생태주의 주장하는 네스, 이렇게 두 사상가 정도를 살펴보면 저희 3교시 강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레오폴드, 대지윤리, 우리한테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죠. 랜드 에틱스, 그 제가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회, 한국환경철학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임 회장이신 김명식 교수님, 진주교육대학이시죠. 그리고 현재 회장이신 김왕구 교수님, 호서대학교에 지금 재직 중이신데요. 지금 최신판이 이 두 분이 공력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죠. 그 대지윤리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번역어를 바꾸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토지 윤리로 할 것인가, 땅의 윤리로 할 것인가,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는 대지 윤리라고 하는 이 번역어가 가장 좀 익숙하게 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레오폴드가 주장하는 대지 윤리,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무엇이냐?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지적이겠죠. 인간들이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땅, 대지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경제적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이런 경제적 이기주의의 지배적인 태도로 인해서 개별, 종뿐만 아니라 생명 공동체 전체, 대지 공동체 전체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대지윤리의 주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윤리의 발전과 확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커피 마실 때 자주 먹는 쿠키 같은 건데요. 갈색이고 직사각형입니다. 마트에서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걸로 팝니다. 혹시 그 과자 이름 뭔지 아시나요? 네, 로토스라고 하는 외국 크래커가 있죠. 로토스,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시나요? 그 오디세우스 신화에 보면 그 자기 고향 이타카에서 떠나서 여러 가지 모험을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못 돌아오게 방해하는 뭐 세력이라든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명한 것들 있죠. 그 인어의 그 모티프라고 할까요? 바다에서 어부들을 홀렸다고 하는 세이렌의 노랫소리, 이런 거 듣고 이제 황홀해서 오디세우스를 못 가게 하려고 했다. 이런 사건도 있기도 하고요. 로토스가 우리나라 말로 연밥이라고 많이 번역하더라고요. 어떤 지역에 있는 엄청 맛있는 음식과 같은 건데 이거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평생 그 지역에 눌러 앉아 살고 싶어 한다더라. 로토스.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웅적인 사람인데 돌아와서 하는 행동 보면 그렇게 영웅적이지는 않습니다. 고대이기 때문에 이제 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주인인 오디세우스가 아끼는 물건을 함부로 훼손해 놓은 거죠. 오디세우스는 참지 않았습니다.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이 오디세우스가 비난받지 않습니다. 영웅으로서 계속 칭송을 받는데요. 당시에 하인이나 노예들은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주류적인 윤리 의식으로 보았을 때는 그 행동이 전혀 비난받지 않는 행동인데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레오폴드가 실제로 오디세우스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무지막지하게 잔인한 천하의 비도덕적인 행동이잖아요. 예전에는 인간들 사이에도 허용되는 살인 행위가 있었는데 지금 발전된 인간의 윤리적 인식에 따르면 오디세우스의 그런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 윤리라고 하는 건 발전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다. 오디세우스 당시에서는 죽일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윤리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부터 개인과 사회의 관계까지 확대되어 나갔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되어 나가야 하느냐. 당연하겠죠. 레오폴드는 대지윤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대지 및 그 위에 살아가는 동식물 간의 관계까지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과제는 사회의 도덕 의식을 지금 인간에 머물러 있는 협소한 인식에서부터 대지 전체로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오폴드가 진단하는 대지윤리의 증거는 무엇인가? 아까 오디세우스 예시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윤리적 인식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적 가능성이죠. 이러한 진화의 방향을 진단해 보자면 앞으로 윤리는 대지윤리를 향해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생태학적 필연성이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학적인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의실에서 인류세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었잖아요. 이전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오만한 종이 촉발시킨 이 대멸종, 그대로 놔두면 진짜 모든 생명체가, 모든 생명 공동체가 한 번에 멸종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대지윤리로의 전환 외에는 다른 길을 마땅히 생각해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대지윤리에서 인간의 역할은 대지의 정복자가 아닌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지의 정복자,
경제적 이기주의 사고방식에서는 대지를 정복하고 개발하려는 방식의 그런 행동을 하게 되겠지만, 대지윤리로 전환하게 되면 전체로서 토지공동체, 대지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했었던 경제적 이익만을 근거로 하는 그런 사고방식, 환경오염 이것을 방지하려고 할 때도 경제적 이익의 차원에서 생태계 보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땅에는 상업적 가치는 없지만 대지 공동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레오폴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움의 가치,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지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만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광범위한 철학적 의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자면 대지는 그 자체로 인간의 목적을 초월한 본래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죠. 계속 대지윤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대지라고 하는 게 단순히 흙,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토양이라든지 식물, 동물과 같은 여러 가지 회로를 통해서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셈으로 대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간단하죠. 레오폴드는 대지윤리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잖아요. 대지윤리의 황금률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 안전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라고 하는 대지윤리의 황금률까지 주장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개별 생명체를 초월한 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체 생명체 안정을 위해서 개별 생명체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도,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로 빠질 수 있다고 레건이 비판을 하죠. 그 유명한 환경 파시즘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레오폴드는 이 정도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할 마지막 사상가인 것 같네요. 네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생태주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심층이 기본적으로 깊은 거잖아요. 그것과 반대되는 shallow, 피상은 무엇인가? 네스가 볼 때 피상 생태주의도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오염됐고 생태계가 오염되었는데 이 생태계 오염 문제에 접근하는 피상적인 방식도 있다는 거죠. 이런 피상적인 방식에만 호소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식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심층적인 주장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과연 피상적인 주장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네스가 지적하는 피상생태주의, 오염과 자원 고갈에 대한 투쟁이다.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자원이 고갈되어서 사라지면 누구의 생존에 위험이 생기나요? 그렇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네스가 피상생태주의에서 중점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선진국 국민의 건강과 풍요 유지에 대한 논의에만 이 주장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인간 중심주의 중에서도 선진국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좀 얕은 방식으로 접근해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지배적 세계관이라는 거죠. 지배적 세계관 자체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지배적 세계관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미 공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활동, 캠페인 활동 같은 거 많이 벌이죠.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종교활동까지 포함하는 전략도 옹호합니다. 이제 서양에서는 특히 이런 네스와 같은 심층 생태주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가이아 이론 같은 영성주의 그런 것도 도입하는 급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불교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기도 했어요. 불교나 영성주의 같은 종교활동까지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개인적이고 사회적 관행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생태계 오염 극복하는 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죠.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무지의 선언입니다. 무지의 선언.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이제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신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의문스러웠었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보았었잖아요. 그리고 결과를 내는 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반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내가 지혜롭다고 인정을 받았나 보다 이야기하죠. 자신이 무지한 상태라는 걸 인식하는 게 올바른 지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죠. 그래서 현재 지배적인 세계관 가지고 있는 이 비상생태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지의 선언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네스의 입장입니다. 비상생태주의 이거 특징적인 방법론 가운데 하나가 과학적 생태학, 생태학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생태계 문제를 어떻게 한번 해결해보자 접근하는 거죠. 아마 제가 강의실에서 환경문제 해결의 여러가지 접근법들 해서 첫 번째 접근법으로 과학기술적 접근법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여전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알아낸다고 해도 그 해결해낸 방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부작용들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스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내용까지 꼬집고 있습니다. 과학적 생태학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네스의 입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 하는 짓을 보면 전체 생태계가 아닌 소규모 지역 생태계에서조차 새로운 화학 소재가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있는데 사실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스가 지적하고 있는 측면이 무엇인가? 이 과학적 생태학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인 것처럼 포장해서 실제로는 숨겨진 좀 음흉한 계책 같은 게 있다는 것이죠. 네스와 같은 새로운 실천가들, 전략가들이 말하는 심층 생태주의 운동을 탈선시키려고 하는 보수적이고 피상적인 정치단체의 정치 전략의 일부로 이용될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따라서
탈정치와 전략에 대한 투쟁이 요구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무지의 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생태학에서 벗어나서 심층 생태주의로 나가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적 생태학을 지향해야 되는데요. 형이상학적 생태학은 지금 현재 지배적인 세계관, 피상생태주의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피상적인 생태주의, 기본적으로 인간중심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었죠. 인간중심주의는 개체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형이상학적 생태학은 개체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관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이상학적 생태학, 이것을 특징으로 가지는 심층 생태주의, 두 가지의 궁극 규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실현인데요. 제가 아마 강의실에서 이거 스피노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영원의 상 아래서 사물을 보는 것,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조망,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자아실현, 자신을 자연과의 상호, 연관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무지의 선언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서 실제로 네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바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 모르고 있었고 잘못된 방식을 취하고 있었느냐. 이 반성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자아실현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기 반성을 통해서 피상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심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게 네스의 입장이고요. 셀프라는 영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차이는요, 소문자와 대문자의 차이입니다. 소문자 셀프가 작은 자, 표충생태주의,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체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문자 셀프, 아까 피상생태주의를 다른 말로 표충생태주의라고도 합니다. 심층이랑 좀 대꾸를 맞추어서요. 대문자 셀프, 큰 자, 이게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심층생태주의의 이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소문자 셀프가 대문자 셀프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아실현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궁극 규범 중에 두 번째가 생명중심적 평등인데요. 이거 테일러의 생명중심적 관점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상호 연관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이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생명체가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파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결과주의자가 있습니다. 데릭 파핏.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윤리 이론들을 보면 마지막에 가면 주장하는 바가 결국 좀 비슷하다. 그것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들은 다 다른데 마지막에 주장하는 바는 거의 비슷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옳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는 대부분 직관적으로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덕 규범이 올바르다고 하는 게 뭔지는 대부분 동의하는데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한 정당화 과정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 데릭 파핏이라는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산의 정상에 오르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의무론도 있고 공리주의도 있고 사회교양론도 있는데 서로 다른 방법론 취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상 올라가 보면 똑같더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테일러와 네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생명중심주의적 평등, 생명중심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요. 방법은 다르죠. 테일러는 개체주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면 네스는 전체주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시작점은 다른데
도착점은 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에코토피아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네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해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 양식의 발전, 자급자족하는 생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 요즘 로컬 푸드 운동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각 지역에서 생산한 음식물 소비하는 방식,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로컬 푸드 이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멀리서 대규모 농작물 만드는 그런 경우에 대규모 농작물 가꾸기 위해서 농약도 많이 써야 될 거고요. 그거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이런 거 많을 것이기 때문에 자급자족적인 그런 생활 양식을 취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생물 지역에 알맞게 조직하자는 것이죠. 그 지역의 기후라든지 이런 것에 알맞게 공동체에서 원하는 것을 생산해내는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자신을 조절하는 그러한 지역 공동체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말하는 로컬 푸드 운동과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의부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전 제작하는 영상으로 갈 거고요. 강의 성격에 따라서 판서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좀 한 주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어야 할 때는 이렇게 PPT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과학과 관련한 이제 향후 이어지는 3주 정도는 칠판 판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계획서에서 말씀드릴 때 그 14주에 진도가 좀 여유가 있으면 대면으로 만나가지고 궁금했던 거 종합 토론 같은 거 한번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겠다. 근데 일정의 변화가 생기면은 추후에 공지하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초에 수립했었던 강의 계획서에서 환경윤리는 1주로 잡았었는데 저희가 지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도 이제 2주 이렇게 해서 분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8주 중간고사 이후에 원래 9주부터 과학과 윤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9주에서 환경윤리 두 번째 시간을 했죠. 그래서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한 주씩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주까지 정보통신윤리 이론 수업을 해야지 빠듯하게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만나서 대면으로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14주까지 꽉 채워서 영상 강의 형태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14주에 저희 청남 사이버를 통해서 기말고사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강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게 강의를 해서 수강생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을 이렇게 좀 넘어가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학과에 환경윤리 과목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셨던 학생들은 정리하는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되겠고요. 아직 안 듣고 이후에 들을 예정이신 학생들은 예습 정도의 의미로 듣는 그런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